오늘 모임의 취지에 대해서 우리 성주원 소장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계가 단순한 문제 제기 혹은 이런 그 위슬 블로잉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단계적인 디딤돌, 이게 이제 조금 지루해 보이고 오래 걸려도 몇 개월 동안의 노력을 거쳐서 그런 해결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행사 프로그램이 사실 여기에는 없고 좀 밖에 포스터에 붙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행사의 그 주 발제를 유명순 교수께서 이제 바로 30분 가량 드리겠고요. 그리고 플로어 질문을 잠깐 받은 다음에 대략 10분 정도 쉰 다음에 식약처 소비자유해 예방국의 김장렬 국장님, 그리고 한국사회정책연구원의 안종수 박사님, 그리고 서울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김순복 선생님, 이제 그런 그 선생님 패널 분들께서 패널 토론을 거쳐서 청중들과 자유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보건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재연의 형태로 해서 말씀을 드려서 3시까지 마치는 게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순서에 맞춰서 먼저 지금부터 30분 가량 유명순 교수님의 2018년 국민 인식조사 주요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명수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저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생활화학 물질 위해성에 관해 국민들에게 물어서 얻었던 결과들을 주요한 내용을 추려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자체도 그랬지만 오늘의 자리에도 많은 교수님들 또 여러 학생과 여러 분들의 참여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를 구성을 짜는 게 항상 제일 고민스러운데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선택한 마지막 구성은 먼저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태도 그리고 행동을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묶음은 이제 7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살충제가 나왔던 살충제 검출 계란 사태 때 우리들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끝으로 그 현재 그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게 누구 혼자 관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에 사회적인 수준을 알아보는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런 결과들을 자연스럽게 묶고 종합을 해서 3가지의 함의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조사 배경은 사실상 이미 저희 원장님과 소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스스로를 돌아봐도 20년 전, 30년 전에 비하면 화학물질이 초래하는 사고나 위기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터지면 저희가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리더를 바라봅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한 사회 혹은 그 투명한 소통을 위한 공적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거죠. 근데 그런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그러니까 과학이 담당하는 위해성의 그 수준을 높이는, 위해성 평가의 수준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인식이나 경험 요구를 잘 알고 더 잘 반영해서 실천하겠다는 의지나 실제 행동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국민인식조사는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 방향성 정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에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의 조사가 최초나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행 그 조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컨대 그 조사의 방법이나 조사 문항의 구성, 물론 문항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개방형 질문과 선택형 질문을 섞는다든지, 아니면 향후의 비교의 지속성을 위해서 해외의 것과 비교를 시도한다든지 등 저희들의 조사가 기존의 조사를 이어가면서도 조금쯤은 나은 보완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기를 의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보통 사람들에게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 위험일까? 이걸 측정을 해야지 되는데,
보통 과학의 영역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여기 보시듯이 발생의 확률과 그 발생한 일이 일으킬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집니다. 흔히 리스크 미터라고 하는 건데요. 계측이죠. 그래서 빨간색은 높은 위험, 뭐 초록색은 작은 위험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 지금 저희 조병희 전임 원장님도 와 계시고 사회학자 선생님들도 와 계시고 하겠지만은 심리학이나 사회학, 인류학 같은 곳에서 생각하는 위험은 위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하고 독립돼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할 적에 처음 보건학에서 위험을 볼 때에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게 얼마나 다른가를 밝히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썼습니다. 다르다, 차이가 크다. 그런데 세상이 변하면서 이게 뭐 굳이 말을 쓰자면 지식과 측정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제 요점은 얼마나 다르냐 얼마나 격차가 있느냐가 아니라 각자 어떻게 저기 제가 썼지만 상호 조화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조화를 이룸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게 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점에 저희들은 주목을 하면서 우선 인식과 그리고 태도 등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제가 확률과 심각성을 묻는 걸 그대로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선택지 6개 중에서 즉 다음과 같은 6가지 위험 중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미세먼지를 예시로 했던 환경 속의 화학물질의 노출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를 예시로 했던 생활 속에서 화학 제품이 일으키는 안전사고에 대한 발생 위험을 물었던 겁니다. 순서로 보시면 2순위와 4순위를 차지해서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속의 화학물질 노출이 일으키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사회적 재난보다 높고 생활화학 제품이 일으키는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메르스로 예시한 신종 감염병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그런 위험 사건이 일으킬 심각성에 대한 응답인데요. 보시면 전체적인 순위가 한 단계씩 하강한 것을 보실 수가 있으나 동의의 정도는 앞에보다 전체 6개 선택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 다음의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번 조사에서 다루고자 했던 화학 제품 혹은 화학 물질은 인지된 심각성에 비해서 인지된 발생 가능성을 뚜렷한 특징으로 합니다. 이게 근데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학자의 말을 빌어서 설명을 드리면 인지된 위험 발생 가능성을 크게 인식한다는 것은 내가 저 위험에 언제든지 얼마나든지 간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 즉 근데 그 관련성이 긍정적이고 안전한 방향이 아니라 취약하고 불안한 방향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높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접근이었다면 아마 선생님들께서 경제학이나 아니면 이제 이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 들어보실 수 있는데 사람은 어떤 것을 판단해서 행동을 할 적에 위험과 그러니까 비용과 편익을 계산합니다. 마찬가지로 위험과 편익을 계산하죠. 그런데 앞에서 나온 것처럼 그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의 취약한 관련성 인식이 높기 때문에 저 회색에 있는 것들은 실제 저희가 설문에서 사용한 문항인데요. 화학 물질의 제품 사용이나 화학 물질의 노출이 나에게 평균적으로 나와 같은 사람들의 평균 집단보다 나한테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고 그렇긴 하지만 두 번째 편익 질문 보시면 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화학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는 건 물론 해로울 수도 있지만 이로움이 더 크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동의하는지를 묻는 거죠. 소위 말하는 위험과 편익을 묻는 거죠.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위험의 경우는 파란색, 즉 보통 수준의 동의가 절반 이상입니다. 하지만 편익에 있어서는 동의 수준이 절반을 넘어서죠.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람들은 이제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쓸 때 위험한 줄은 알지만 그래도 이로움이 더 크다라고 동의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으면 제품 사용 자체를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를 보여줬고요. 그런데 보통의 조사들이 여기서 멈추는데 저희들은 내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한 발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기법을 적용해서 위험과 편익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을 어떤 집단의 유형이 가능한지를 살폈고 그래서 총 4개의 집단을 확인했는데 옆에 파이 그래프는 그 4집단의 분포를 본 겁니다. 말하자면 그 파란색 이 집단이죠. 이 집단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생활화학 제품을 사용할 때의 위험은 낮게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는 편리함, 이로움 같은 것들은 높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집단이 전체에서 비중이 38%로 가장 많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집단은 3집단 위험은 낮게 편익도 낮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또 저희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럼 이런 식으로 굳이 위험과 편익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찾은 저 4집단이
무슨 특징이 서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시그니처. 그러니까 특징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찾아봤는데 주로 위험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제품을 사용하거나 이 물질이 나에게 어떤 위험을 줄 거다. 근데 그 위험은 내가 속한 평균적인 집단보다 나한테 유독 클 것이다 라고 하는 위험의 인식이 낮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득이 높던 내지는 낮던 간에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안전하기 위해서 지침을 읽거나 그 지침대로 행동을 하는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인식이 낮은 게 이 경우는 좋은 게 아닌 걸 수 있겠죠. 이런 설명들이 가능할 수 있고, 옆에 있는 태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뒤에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의 선행 조사들의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인식을 물어보고 바로 평가나 행태로 넘어가는데, 저는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도는 그 자체로 행동은 아니죠. 태도를 취한다라는 게 행동은 아니니까. 하지만 태도는 행동에 영향을 주고, 또 태도는 사람의 가치관이나 선호나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태도는 대부분의 경우가 호나 불호, 그러니까 긍정 부정, 이런 감정이나 정서하고 작동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위험이나 위해성 연구에서 중요하고 흥미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저희 팀에서 이 위험에 대한 태도를 물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긍정 태도, 부정 태도를 물어봤죠. 다음이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4개씩의 문항의 평균치를 갖고 보았는데, 앞에서 위험에 대한 판단, 편익에 대한 판단, 발생 가능성에 대한 판단, 혹은 심각성에 대한 판단에서는 크게 힘을 갖지 못하던 사회 인구학적인 변수, 여자냐 남자냐, 뭐 젊으냐 나이가 많냐 같은 것들이 태도에 있어서는 파워를 갖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붉은색으로 분포한 저 부정적 태도는 내가 어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정주부이면서 여성의 경우에 화학물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그런데 내가 어리고 남성이면서 학력이 낮은 경우는 화학물질은 그래도 우리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거고,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은 이로운 점이 많고와 같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성이 다른 집단보다 컸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런 설명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태도가 유리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그 태스크포스에서 상당히 주의 깊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 그냥 태도, 그러니까 흔히들 적용하는 긍정 부정 태도가 아니라 극단적 태도 집단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에서 아마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 생리대 파동, 그 다음에 그 살충제 계란, 가습기 살균제, 아나키 사건 등등을 거치면서 보도에서 케모포비아란 말이 이제 떠돌기 시작했었습니다. 노케미족이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근데 공중보건학자로서 저희들의 고민은, 또 아시겠지만 언론은 대체로 좋은 뉴스보다는 부정적 뉴스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사실은 실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사례를 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보도 경향을 발동시켜서 노케미족이라든지 케모포비아를 강화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저희 환경보거나 공중보거나 보건사회학 등등등 보건학의 관심과 지원과 참여가 필요한 저희들의 아젠다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내는 물론 국외를 찾아봐도 케모포비아를 측정해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책은 있었지만, 기사는 일부 있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바로 저희들이 이렇게 이 발을 뗐기 때문에 후속된 많은 것들이 촉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화학물질에 대한 극도의 혹은 비합리적으로 과장된 두려움, 그 공포심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기피, 그리고 공포에 대해서 일어나는 신체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으로 만들었는데, 다만 2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정도의 깊이가 아니라, 저희는 노케미족이라고 했던 화학물질을 기피하는 사람들이라는 당시 언론이 제시했던 사회상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다음번 회색에서 보시는 다음의 문항을 물었던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그 결과 전체 동의의 위치, 키 높이를 보시면 사람들은 화학물질을 최대한 기피하려고 하는 행동의 동의 정도가 가장 높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신체 증상을 느끼는 정도는 제일 낮습니다. 근데 이 자체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케모포비아라는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셋 다 그러하다라고 동의한 집단의 포션,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알아본 거죠. 그랬더니 전체 응답의 15.4%인 238명 정도가 세 요소 모두, 즉 극단적인 두려움,
그리고 최대한 기피하며 심지어는 신체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로 나타난 것이죠. 결론이라기보다는 중간 정도의 저희들의 생각은 이제 심층적인 조사나 추가 분석은 필요하고, 혹시 이것을 가중치를 둬서 뭐 지수화를 할 거냐, 여러 가지 후속 작업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케모포비아라는 문제가 단순히 언론이 만들어낸 그런 조언은 아닐 것이다. 저희가 진지하고도 또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앞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은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었던 저희 조사의 기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집단별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간상 이것은 뭐 필요한 경우 나중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인식과 태도에 대한 것이었고요. 이제부터 사용과 안전 행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이번 조사를 통해서 많이 배운 것이지만 미국의 EPA를 비롯해서 국내의 화평법, 그리고 많은 문헌들이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할 적에는 안전문을, 그러니까 그 안내문이나 사용법을 읽고 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지 이걸 알지 않은 상태에서 뭘 개선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되는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에 영역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조사의 초점이 제품별, 물질별 어떤 사용의 실태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부의 회의를 거쳐서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일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세 가지 유형의 화학물질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사용의 빈도를 물었더니 전체의 66% 정도가 적어도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은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고 응답을 했고, 여성이면서 4050 세대 그리고 고졸 학력자들의 사용 빈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짙은 파란색에 주목을 해주시겠습니까? 짙은 파란색은 내가 제품을 사용할 때 그 제품이 제시하는 안내문을 읽는다. 말하자면 의사가 처방을 하면 약사가 복약 설명을 하듯이 소비자인 내게 돌아온 제품의 설명서를 읽냐의 문제입니다. 셋 중에 키높이가 누가 제일 낮은가요? 어디가 제일 낮은가요? 여기가 낮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혹은 사용자들은, 사람들은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할 때 지침이나 안내문을 그러니까 항상 읽는다라는 집단이 제일 적은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집단이 제일 잘하는 집단이죠. 항상 읽고 항상 따른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도 사실은 저희 내부의 이제 분석팀 학생 중에 한 명이 이 분야에 있었던 사람이라 덕분에 배웠는데, 읽고 따른다의 키높이가 같을수록 좋은 거죠. 왜냐하면 화학 제품은 항상 계속해서 수가 늘어나고 알아야 될 내용도 언제나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집단이 좋은 게 맞지만, 따른다고 할 적에는 정보 대비,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달라지는 것을 유념하면서 따르는 것이 더욱더 좋기 때문에 자칫 과거의 정보나 과거의 습관에 의존해서 안전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냐라고 하는 좀 더 선제적이고 좀 더 전향적인 문제 제기도 이 결과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고전적으로 안전 행동을 유독하지 않는 집단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저희들이 조사했던 많은 영역을 가지고 유의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낸 결과, 여기 보시면 짙은 파란색 집단이 하지 않는 집단인데 키높이가 특히 낮은 이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오늘 오신 청중들과 그리고 패널 분들께 좀 고견을 듣고 싶은 게 이건데, 안전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읽지도 않고 잘 따르지도 않는 이분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거 해봐야 안전하다라는 효과가 있다고 나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 행동을 하면 안전해진다라는 걸 믿어야 안전 행동이 일어나겠죠. 근데 안전하다는 그 정보도 안 믿고, 어려워서 안 믿든 안 맞아서 안 믿고, 그리고 따르지도 않으니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저희들에게 장기적인 과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던 것이 유럽과의 비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의 조사가 애초에 질문을 심을 때 그 유럽 연합의 27개국 26,718명을 대상으로 했던 2009년도 조사하고 비교를 한 거였는데, 저쪽에 회색이 저쪽 동네, 파란색이 저희 동네입니다. 저희 나라입니다. 근데 보시면 안전문을 읽고 지침을 읽고 또 그 지침에 따라서 안전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응답의 비중이 유럽에 비해서 너무나 낮습니다. 현격히 낮고, 그리고 대부분을 저기다 갖다 붙여도 유럽 결과 보고의 절반 수준인데, 그게 다가 아니어서 사용 빈도 대비 안전행동 이행률을 쪼개서 보면 네 집단이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 이 집단, 즉 많이 사용하는데 안전행동을 하지 않는 집단이 더욱 문제가 되겠죠. 이 집단의 인구학적 특징을 찾아보면 저 같은 사람 들어갑니다. 여성이면서 4050
학력에서는 좀 빠질 수도 있겠네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고졸 이하 학력,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빈도는 높은데 행동은 낮은데, 제가 놀란 건 이건데 유럽의 조사에서는 여기는 어떻게 연령, 전 심지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했더니 4054가 맞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유럽에서는 2054 연령대 여성의 안전행동 준수율이 전 집단 중에 가장 높았다는 거죠. 사실 이게 맞죠.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주의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많이 사용하는 집단이 낮으니까 이게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도 이제 현장에 계시거나 아니면 저보다 이런 분야에 더 오랜 동안 관여하시는 선생님들의 고견이 필요하지 않느냐. 게다가 아마 여기서 지금 소비자 단체의 대표께들께서도 많이 와주신 걸로 알고 계시고 생활과학대학에서도 박사님들이나 와주신 걸로 아는데, 국내의 보고에 따르자면 생활화학 제품의 사건 사고 보고율 중에 4050 세대 여성들의 사건 사고 비중이 높습니다. 빈도가 높으면 사고도 많죠. 근데 빈도가 높아서 사고도 많은데 그 사람들의 안전행동 이행도가, 물론 모든 것을 포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낮다라고 하는 것의 함의는 적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1번, 2번 파트가 끝났고 이제부터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저희들 모두가 잘 기억하고 있는 살충제 검출 계란 사태 때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저희들의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전 분야가 그런지는 모르겠고 또 어떤 분야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희 공중보건학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높고 지식의 비대칭이 있고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보통 사람들의 경험이 중심에 있고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 이랬던 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제도 겨우 시작일 뿐이고요. 하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저희들의 조사는 나중에 함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조사가 그냥 그 학교에 있는 교수들의 어떤 요구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람들의 경험을 좀 잘 알 수 있도록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촉발 요인을 이해해보자는 것입니다. 갑자기 저런 어려운 말이 왜 나왔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살충제 검출 계란 뉴스를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계란 드시는 게 꽤 달라졌을 텐데요. 그때 보통 사람들이 느낀 살충제 검출 계란이라고 하는 위험은 그때 당시에 정부 당국이 발표했던 2.6개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했던 이 위해 자체에 대한 내용과 같았을까, 더 컸을까, 더 작았을까,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 이름을 가진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과 더해서 감정 촉발 요소를 알면 국민들이 느끼는 위험의 크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그 크기에 따라서 다른 접근 전략을 써볼 수 있다라고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안 터지는 게 제일 좋지만 문제가 터지면 적합하고 좀 타겟이 딱 맞춰져 있는 전략을 쓰는 게 좋은데 그냥 일반적인 위기소통 전략, 뭐 투명하게 해라, 빨리 알려라 외에 좀 더 정교한 전략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알아보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측정이 아니라 개념 연구인데 20개를 말을 했지만 저희가 이미 저희 연구진 안에서 몇 차례의 선행 연구를 통해서 15개를 줄였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놓고 조사를 해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살충제 검출 계란의 평균 점수 15개 문항의 평균 점수 분포인데 보시면 3번이 이제 보통에 해당될 것인데 오른쪽으로, 즉 보통 이상의 감정 촉발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생활화학 제품 일반에 비해서도 정점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 다음으로 15개 중에서 그럼 당시에 살충제 검출 계란이라고 하는 위험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어떤 대목에서 특히나 감정이 촉발됐는지 기여한 요인이 뭔지를 알아보는 게 요 그림입니다. 보시면 상위 3개를 꼽아본 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 거, 기업이 배신한 거, 불신한 거,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저 3번인데 지금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진짜 궁극적으로도 괜찮을지 웃지 않으냐에 대한 것들, 이 3가지 요소가 당시 살충제 검출 계란 때 국민들이 느낀 감정 촉발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에서도 했지만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탐색적으로 그룹이 가능하냐를 탐색을 했더니 3개의 집단으로 비교적 괜찮게 묶였습니다. 그럼 앞에서 제가 1, 2, 3순위로 이야기한 저 3 요소가 첫 번째 그룹으로 묶이고 이 밑에 있는 파란색은 저희 내부 연구진에서 이름을 붙인 것인데 신뢰상실군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전체 평균 대비 신뢰상실군이 일으킨 기여가 큰 거죠. 말하자면 신뢰상실이라고 하는 요소가 국민들의 당시의 위험의 인식을 키우는 데에 파워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보다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역시나 신뢰상실군은
다른 것들 중에서도 특히나 당시 정부가 제공한 위해도 정보, 안전 정보, 대처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특징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감정 촉발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위해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룹을 져보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집단이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 것인지를 좀 미리 알 수 있고, 그럼 좀 더 미리 이분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소통을 미리 전략을 좀 만들어 놓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는 학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실무에 있어서도 저희들의 조사가 나름대로는 좀 기여한 게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또 따라오시기도 편하실 텐데, 당시 사태 때 무슨 감정을 많이 느꼈느냐인데, 세월호도 그랬고 메르스도 그랬고 똑같이 분노나 놀람이나 두려움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사회적 재난,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얼마 전에 4주기가 지났습니다만 그때에는 부끄러움이라든지 슬픔의 감정이 상당히 위치를 크게 차지했는데, 살충제 검출계라는 그렇지가 않아서 위해가 서로 다른 종류인 게 이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것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개방형 질문의 장점이기도 하고 기여이기도 한데, 결정적으로 이 분노가 생겨난 이유, 혹은 놀라움이 생겨난 이유, 두려움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 단어이지만 감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일관되게 분노는 결국은 신뢰 상실에 의해서 촉발되었고, 놀라움은 너무 일상적인 것들에서 문제가 됐다고 하니까 발생됐고, 두려움이나 걱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점에서 발생됐다라는 것들을 직관적으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가 이제 감정 촉발과 감정의 그 경험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건 다 두고라도 당시를 회상하면서 4개월 뒤에 국민들 1,500명으로 대표되는 집단의 응답을 보면 저는 좀 놀랐었는데,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다른 조사보다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난각 코드를 비롯해서 피프로닐이라고 하는 어려운 그 살충제 이름 성분명도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됐을 것이라 보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집중적으로 정보가 나간 건 맞는데 그 정보 이해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가 20%였고, 문제는 그 다음이죠. 불신이 42.5%로 보통 시간이 지나면 불신의 응답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42%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여러 전문가분들의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점은 저희가 이렇게 뭐랄까 기존의 조사하고 다르게 경험에 조금은 더 초점을 뒀다고 했는데, 질문을 보시면 당시 파동 때 귀하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보를 얼마나 충분히 얻었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거기서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 즉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었는데 그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라는 말은 정보 미충족이라고 하는 경험의 한 현상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요점은 이걸 굳이 물어보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태,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서 계란을 먹어도 되는지 말아도 되는지, 난각 코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정보를 어려워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도 하지 않는 이 집단이 미충족조도 높았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의 정보 취약층이 정보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나 만족 경험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여 이 부분도 나중에 좀 토론해서 다뤄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콘텐츠까지도 저희는 좀 샅샅이 알아보려고 했었는데요. 과연 당시에 그러면 충족되지 않은 정보로 꼽혔던 1순위는 뭘까? 이게 사실 결과를 놓고도 저도 좀 한숨이 좀 나왔는데, 왜냐하면 어려워서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당시에 알고 싶었는데 충족되지 않은 거에 1순위로 꼽은 거는 장기적 영향입니다. 근데 이 정보는 저희한테 도전이죠.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든. 왜? 저희도 모르니까요. 불확실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이런 식의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것 자체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사실은 전문가와 정부 당국과 시민사회가 어떻게 이 불확실성이 높은 문제를 잘 소통할 거냐라고 하는 좀 길고 또 멀리 봐야 되는 그런 과제를 던진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해 봤습니다. 이 꼭지의 끝부분인데요. 일상의 변화의 정도와 회복의 정도인데, 전체 중에 3%만을 뺀 거의 97%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계란 사태로 일상은 달라졌다고 대답했고요. 뭐 저희가 조사한 시점이 넉 달 뒤였는데 그때쯤 되니까 대부분은 다 돌아왔다고 했지만, 그래도 전체의 13.3% 정도는 일상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이제 끝으로
화학 물질을 둘러싼 사회적인 관리 수준에 대한 조사를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강의에서 쓰는 그림인데요. 이제 저희가 사회적인 위험 관리의 제3의 요인이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인데, 위해의 크기 그리고 노출의 범위나 크기와 더불어서 그 사회가, 저희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조영태 교수님이나 아니면 조병희 교수님께서 전공을 하시지만, 사회적 신뢰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가 위험을 견디고 닥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고 바탕이고 힘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몇 가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먼저 보시면, 일단 살충제 검출 계란 때 정부는 잘했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잘했다의 대답은 30%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28.5%를 기록을 했는데, 옆에 있는 파일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제 직접도 물어보고 비교해서도 물어본 거죠. 여러분들께서 메르스 때 정부 대응에 비해서는 어땠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부처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뭐 환경부나 아니면 식품부나 아니면 식약처가 다르기는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그 하나하나의 부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리가 그래서 사회적 관리인데 비교적 잘했다고는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으로 가면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이 슬라이드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물어봤냐면,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화학물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구입니까를 묻고, 그 주체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를 물어서 교차를 시킨 겁니다. 보시면 정부는 으뜸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신뢰는 시민단체보다 떨어지며 전문가 집단보다도 떨어집니다. 이것은 뭐 새삼스러울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마치 앞에서 유럽의 조사와 한국의 조사처럼 많이 쓰는 사람은 당연히 안전 행동을 제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기대가 아닌 것처럼, 가장 중요한 집단은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게 사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원래 그렇지, 우리가 그렇지 라고 할 문제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콘텐츠에 있어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말하자면 여기 나와 있는 1등이냐 2등이 뭐냐를 안다기보다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국민이 국가에게 내지는 정부에 기대하는 화학물질 관리의 콘텐츠는 책무성을 지키고 엄격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퇴출 구조 확실하게 만들고 처벌 기준 정확하게 하고 그것을 실행하라라고 하는 내용인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까지만 끝나면 여론조사인데, 제가 또 저희 태스크포스가 좀 더 알아보려고 했던 건, 화학물질의 관리는 정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인 사회 역량을 가지고 있을까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개념이기도 한데, 정책 리터러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물질은 복잡하고 전문 용어가 많고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과학자가 하는, 이런 식으로 사회가 인식을 해버리면 정보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인 역량이 같이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계시는 정광화 교수님께서 이미 10년 전부터도 하셨던 개념이지만, 정책 리터러시를 관련된 정책을 이해하고 아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 내용을 반영을 해서, 이제 내부 그 환경보건학과 전문가 교수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우리 정부가 발표한 화학제품 관련된 대책의 으뜸 이름이 이거다, 또 관련된 법안은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위해성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공적으로 만들어낸 중요한 포털이 이거다라고 한 다음에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아시는지를 물었는데, 기존의 조사는 아냐 모르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물었고, 저희는 어느 수준으로 아느냐라는 수준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글쎄 이 부분을 놓고 어떤 분들은 아니 저 정도 알면 잘 아는 거 아니냐? 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기존의 연구랑 아직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조사가 기준점으로서 전체 중에서 잘 아는 사람들은 23%, 저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알고 있다 인식도는 저 정도 수준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요 꼭지의 마지막으로 추가 지불 의사를 물었는데, 이 키높이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국민들은 세금 인상보다는 각자 알아서 안전한 제품을 사는 쪽의 선호를 보이고 있었고요. 그 액수에 있어서는 이제 안전하기만 하다면 기존에 내가 냈던 액수의 두세 배도 추가 지불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2순위는 낼 의향이 없다인 것이죠. 이걸 이제 빼고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3분 정도, 지금까지 제가 이제 숨가쁘게 말씀을 드린 저희들의 인식조사 결과의 함의를 이제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뭐 결과들은 이렇게 있고요. 하나하나의 결과를 나름대로 묶었는데, 대략 혼자서 좀 고민도 했고 또 태스크포스하고 대화도 했고 해본 결과, 대략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 않아요. 저는 정부 당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화학물질과 관련된 산업계나 학계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의
혹은 저희 팀의 이러한 제안이 이제 비현실적일 수도 있고 상당히 현실적일 수도 있고, 그건 그래서 저희가 청중 토론과 패널 토의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 저희들은 사람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말을 했으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 중심이 뭐냐인데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사회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잘하냐를 판단할 때 그 질평가에서 사람들한테 무엇이 중요한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두자는 겁니다. 제가 이 분야에 나름대로 좀 발을 걸치었던 몇 년 동안 지켜보면 아직도 여전히 훨씬 더 많은 비중이 물질별, 제품별 혹은 제공자별로 화학물질 관리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으로 본다라는 것은 이건데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한 문장은 사람들의 화학 제품이나 화학 물질과 관련된 경험의 질이, 그리고 그 질의 향상이 곧 이 사회의 그 화학물질 관리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다라는 방향이 입지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걸 하려면 근데 구호나 무슨 수업 시간 강의가 아니게 되려면 주력 대상을 알아야 하고 그래야지만이 성과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의 이번 조사가 그 지점에 단초나 실마리를 던진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봤고요. 더불어서 이런 그 사람 중심의 경험의 질 향상을 이야기하려면 측정 도구도 필요하고 영역도 확인을 해야 되고, 요번에 나온 그 주력 집단의 특성을 더 잘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촉발했다라고 함의를 풀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 촉발 요인에 기반한 위해 소통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세 번째가 먼저입니다. 만약 무슨 소리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람 중심의 위기 관리가 그 주체인 사람들의 인식의 높고 낮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렸다면, 감정 촉발 요인을 중심으로 위해 소통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위해의 속성 혹은 위해가 전달되는 정보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속성을 반영해서 소통을 하자는 것인데, 나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학자가 말을 했다시피 아무리 전문가가 보기에 작은 위험, 이번 계란처럼 작은 위험이라고 해도 만약에 국민들이 느끼는 이 작은 위험에 관련되어 있는 특정한 요인들이 감정 촉발을 크게 일으켜서 이 위치에 있다면, 제가 이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투명하게 해라, 신속하게 해라, 일관되게 해라, 이런 이 위기관리의 기본적인 전공법 외에 조금 더 정교한 전략을 만들 수 있거나 혹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옆에 제가 쓴 몇 가지의 내용대로 한 번 정도, 일단은 지난 살충제 검출 계란대 사태의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을 여기에 입각해서 한번 재평가를 해보면 상당히 좋은 교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보자면 메시지 개발을 비롯한 여러 소통 연구들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소통 자본 강화는 두 가지인 거죠. 결국 신뢰와 리터러시 강화. 신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래 그렇지라는 생각을 탈피해서 무조건 올려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리터러시 강화의 경우는 뒤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질문을 했을 적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 두 개가. 우리 국민들에게 물었을 때 이 과학 정보를 어떻게 측정했냐면, 나는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가면 정보가 어렵다, 나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건강 정보 어렵다, 이겁니다. 그 동의 정도가 높다는 거랑,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게, 정부는 노력하고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포털을 만들고 보도자료를 만들지만 국민들이 그 화학 물질과 관련된 관리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강화 없이, 그러니까 파트너로서 키워주는 노력 없이 신뢰가 올라갈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올라가는 신뢰가 얼마나 모래성이 아니라 단단한 것일지 또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함께 가는 소통 자본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거칠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요약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지만, 저도 너무 많이 간단하게 요약했음에도 놀랬지만 시간은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한 5분 정도 지연이 되긴 했는데요.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나 정도 받고 잠깐 쉬었다가 2부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청중분들 중에서 간단한 코멘트,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기 플로어에 저는 마이크를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잘 알지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은 서울대 공동기기원에 지금 있고요. 원래는
공무원 정년퇴직하고 환경부에서 관련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제가 감히 이제 한번 전체 내용을 제목을 지라고 하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계량화해서 대국민 설득력을 강화하자 이렇게 느꼈어요. 전체는 그렇게 느꼈는데 이제 혹시 더 나중에 이제 진행이 된다면 이런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 이 정치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이런 사회문화적인 어떤 현상들이나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패러다임이 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다른 외국이나 뭐 더 후진국, 선진국하고의 그 어떤 평가 판단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런 게 진입이 되질 않으면 대응책을 마련할 때 어찌 보면 너무 이상적인 말을 하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말을 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게 잘 보완되면 저도 이제 이렇게 약간 매니지먼트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잘 디파인을 해 주시고 이렇게 그 접근하는 건 참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아니 그 보니까 앞부분은 그 저희가 토론이나 아니면 사후에 더 의견을 나눠야 될 말씀인 것 같고 뒷부분은 응원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예, 저 감사합니다. 사실 조금 지체되어서 일단은 계획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좋은 말씀해주신 김태승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원래 한 10분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저기 10분을 그대로 쉬어서 우리 2시 5분부터 그 패널 토의 준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10분 후에 2시 5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